미래를 설계하라. 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신예지입니다. 오늘은 유상화, 김정은 그리고 최민경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날 발표된 미국 고용노동부의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 11월의 실업률이 4.6%로 약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비트코인과 미증시 나스닥 지수는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미증시 내용 유상화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고용보고서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혼조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뚜렷한 방향성을 주지 못한 가운데 나스닥은 테슬라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수를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는 0.62%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24% 하락한 반면 나스닥만 0.2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46%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증시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장 초반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소프트웨어 업종은 반등한 반면 최근 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업종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이는 등 전형적인 업종 순환매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영국과의 AI 협력 중단 이유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장중 한때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개별 종목 중심의 소급이 유입되면서 지수 전반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섹터별 순환매가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고용지표 둔화와 소매 판매 혼재 속에서 지수보단 개별 섹터와 수급 이슈가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먼저 기술주는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도체와 AI 관련주는 장중 매물 소화 이후 전력 인프라 인허가를 완화하는 스피드 액트 법안 진전 소식에 낙폭을 줄이거나 일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 기대가 다시 부각되면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지됐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흐름을 달리했는데요. 먼저 전통 완성차 업체들은 소비 둔화 우려 속에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인 반면 테슬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옵션 수급이 집중됐고 전기차 자율주행 기대감이 다시 부각된 흐름입니다. 반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약세였습니다. 최근 그동안 강세가 이어졌던 만큼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은 약세를 보인 건데요. 체중 감량 치료제에 대한 경쟁 심화, 실적 가이던스 부담이 겹치면서 방어적 성격보다는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소프트웨어와 AI 응용 섹터도 보시면 전일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유입됐고 가상자산 관련 섹터는 금리 인하 기대 재부각과 함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됐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시장은 경기 둔화 신화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 섹터는 유지했고 방어 섹터는 조정을 받는 국면이었습니다. 또한 수급이 집중된 영역만 선택적으로 반응한 하루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이슈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상호 관세 관련해서 소송전이 이어진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코스트코와 레블론, 범블비 푸즈, 레이벤 제조사 등이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가비상 경제권한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부과하고 징수한 모든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이르면 연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악시오스는 그간 큰 기업들은 정부의 반감을 사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면서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도해온 법정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점을 주목했다고 이들 대기업의 움직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조례에 따르면 최근까지 거친 상호관세는 1,300억 달러, 한화로 약 19조 원에 달합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최우방 영국의 AI 협력을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영국의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원자력 협력을 골자로 한 기술 번영 합의 이행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TPD는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당시 체결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미국 IT 기업들이
영국에 총 310억 파운드, 우리 돈 약 59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버 스티브 영국 총리는 TPD를 영미 관계의 세대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영국 내 기대가 높은 TPD에 대해 미국이 이행 일시 중단을 선언한 건 협정서에 명시된 조항 때문입니다. 협정서에는 TPD는 미국과 영국이 지난 5월 체결한 무역 합의의 실질적 이행과 병행이 돼야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영국이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미국도 TPD 이행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8일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발행됐던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경보가 16일 0시를 기해 해제됐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오모리현 강진 이후 여진이 지속됐지만 규모 7 이상의 지진은 일어나지 않아 예정대로 일주일 만에 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2022년 12월 운용을 시작한 후발지진주의보가 실제로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주의보는 일본 해구와 쿠릴 해구를 따라 거대 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진원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아키마 지로 당제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의보가 해제됐더라도 지진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해서 방제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아이로봇이 중국 업체에 매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로봇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파시아가 법원 감독 절차 아래 아이로봇을 인수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지원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아이로봇 보통주는 전량 소각될 예정입니다. 게리코원 아이로봇 최고 경영자는 이번 거래는 우리의 재무 상태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고객, 파트너에게 연속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출신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아이로봇은 2002년 출시한 룸바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가정용 로봇 누적 판매량은 4천만 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문제와 저가 경쟁 업체들의 등장으로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엔 아마존닷컴이 아이로봇을 1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지만 유럽연합 경제당국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인수안을 불허했습니다. 다른 인수와 관련해서는 이달 초에는 잠재적 인수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산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올해 중국 업체에 매각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서비스나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서비스나우가 사이버 보안 분야 유망 스타트업인 아르미스를 인수합니다. 현재 협상 막바지 단계로 논의되는 인수액은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이 잇따라 보안 스타트업을 사들이거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보안 역량 강화를 경쟁력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14일 서비스나우가 아르미스를 인수를 위한 최종 협상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서비스나우가 미국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인 베자를 약 1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주가 대형 투자를 추진하는 겁니다. 2003년 설립된 서비스나우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업의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는 아르미스는 2015년 이스라엘 군 사이버 정보부 출신이 설립한 미국 내 보안 기업입니다. 지난달 투자 라운드에서 4억 3,500만 달러를 유치했고 기업 가치는 61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의료와 금융,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는 디지털 기기의 보안 위협을 실시간으로 식별 추적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춘 100대 기업의 40%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기도 합니다. 서비스나우는 베지와 아르미스를 인수해 보안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오늘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14.57달러 오른 489.88달러에 마감하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장중 최고가는 1년 전 기록한 488.54달러였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테슬라 시가총액은 1조 6,3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와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약간 앞선 수준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전날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탑승자 없이 로보택시 주행을 테스트해왔다고 밝히면서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6월부터 오스틴에서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로보택시를 시험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낙관적인 투자자들은 이번 소식을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전기차를 로보택시로 전환하는 올해 목표를 마침내 실현할 것이라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상호 아나운서가 미증시 이슈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주춤하던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M7 시총 7위로 올라섰습니다. 무인 택시 관련해서 국내 종목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편 미국 PCE와 CPI 지표가 현지 시각 18일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미국에서는 오전에 발표하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 정리한 모이슈 시간입니다. 김정은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 신원종합개발의 주주 변동 공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신원종합개발의 주주 변동 공시가 온라인과 투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 투자자가 이른바 물타기 투자로 2대 주주까지 올랐다가 최근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하며 시장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데다가 이번에는 투자자의 발언과 온라인 반응까지 공개되면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주 신원종합개발의 주주 변동 공시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회사원 김승현 씨는 신원종합개발의 주식 지분 7%인 86만 7천여 주의 물량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김 씨는 주가 하락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하는 이른바 물타기 전략으로 지분을 늘려왔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3분기 말 2대 주주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여러 차례 주식을 매도하며 결국 대주주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김 씨는 공시를 통해 물타기하다 지분 공시하게 됐다며 슬프지만 본전만 챙겨 우아하게 떠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신원은 좋은 회사이니 대출을 정리한 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돌아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장주의 지분율 5%가 넘는 투자자는 보유 주식 현황과 변동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공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고 회사 오너에 이은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물타기로 대주주급 지분을 확보했다가 전량 매도에 나선 사례는 비교적 드문 경우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지만 상황은 조금 달랐는데요.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디딤 ENF 투자자인 닉네임 모험가 씨가 마찬가지로 하락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며 지분 5%를 넘겼습니다. 이후 공시에 올라 최대 주주급 지위로 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이후 경영권과 지분 변동성 논란으로 이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개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물타기 전략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보여주는지 알려주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주가 하락 구간에서 매수를 반복할 경우 평균 단가는 낮아질 수 있지만 자금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지분율이 5% 넘을 경우 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는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과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27억 원 규모의 물타기는 일반 개인 투자자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과 개미 투자자의 리스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대주주 등급과 퇴장이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투자자들의 유쾌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 이슈였습니다. 네, 김정은 아나운서가 이슈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예의주시가 되어야 하는 이슈 같은데요. 이어서 유상아 아나운서가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경제 이슈들 가져왔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경제 이슈는 집값과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 이게 유동성 증가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한해는 이게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시중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를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진 한은금융시자군 시장총괄팀장과 이화연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장은 16일 한은 블로그를 통해 유동성만으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환율 상승을 설명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 M2 중과율이 8.5%로 미국의 4.5%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코로나19 직후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으로 통화량이 급증한 뒤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M2가 이례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이후 구두적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의 M2 증가율은 각각 49.8%, 43.7%로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택시장의 경우 공급 부족 우려와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 기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상생 페이백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달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페이백 받으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이번 11월에는 그 페이백을 받는 사람들이 650만 명에 달하고 평균 6만 원 혜택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카드 소비 증가분을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의 11월분 3,916억 원을 지급해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만 명의 혜택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 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의 44.8%인 650만 명으로 이들에게 1인당 평균 6만 276원이 지급됐습니다.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이 있었으나 11월 10일 이후 신청에 2차 지급 때 환급되지 못했던 130만 명에게도 9, 10월분 페이백 726억 원을 소급 지급했습니다. 9월에서 11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의 카드 소비는 지난해 월 평균 대비로 12조 35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상생 페이백 지급액의 약 11배 수준에 달합니다. 상생 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에서 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 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가져온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상아 아나운서가 뉴스를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집값 상승 문제가 크죠. 벌써 고점이라는 시각까지 존재할 만큼 집값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8.4%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 연간 상승률이 4.67%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승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정은 아나운서가 뉴스 전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 코인에 관련 뉴스입니다. 업비트 관련 해킹 소식인데요. 해커 일당이 훔친 코인을 더 확실하게 세탁하기 위해 조세회피처 기반의 소형 거래소를 활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세회피처가 가상화폐 범죄까지 등장한 것인데 이 때문에 기본적인 수사 협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달 27일 해커 일당은 업비트에서 솔라나 약 445억 원치를 해킹했습니다. 해커들은 보안이 철저한 콜드 월렛이 아닌 입출금을 위해 온라인에 연결된 핫월렛을 노렸는데요. 이후 천여 개의 지갑을 동원해 이체와 환전을 반복하며 거래선을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라진 솔라나가 특정 거래소로 모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미인가 거래소 고덱스인데요. 해킹 당일 솔라나는 여러 지갑으로 흩어졌다 다시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고덱스였습니다. 고덱스는 신원 확인 절차가 없어 100% 익명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클릭 한 번으로 코인을 교환할 수 있어 해커들이 애용하는 거래소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고덱스 홈페이지에는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며 익명성을 강조하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결국 불법적인 세탁을 대놓고 권하는 셈인데 본사 위치가 조세 회피처로 악명 높은 곳이라 실소유주 확인은 물론 수사 협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솔라나가 고덱스로 유입된 사실까지는 확인됐지만 어떤 코인으로 바뀌었는지 또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피해 보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즉시 입출금을 중단하고 긴급 보안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두나무 또한 피해 규모 전액을 자체 자산으로 충당하겠다며 보상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보안 문제는 여전히 큰 관문입니다. 국내 최고 보안을 자랑하던 업비트가 6년 만에 다시 뚫렸다는 것은 해킹 공격이 그만큼 고도화됐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해킹 공격의 속도만큼 대응책에 대한 체계 속도도 발전하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의심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착수했습니다. 가짜 3.3 계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 대신 위탁이나 용역계약을 맺게 해 세금 3.3%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면 연차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런 식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위장계약이 불법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의심사업장을 본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독 대상은 고용보험상엔 근로소득자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30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주로 감시를 피하기 쉬웠던 숙박이나 도소매 업종이 주 타겟이 된 건데요. 대상 사업장 선정에는 노동단체의 제보와 청원 등 체불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도 함께 고려됐다고 전했습니다. 감독 결과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인력이 실제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노동부는 4대 보험 소급가입과 근로계약 체결을 지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이후에도 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위반 계약 근절에 대한 교육 지도 병행을 할 것이며 내년 또한 의심사업장을 선별해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편법과 위법은 한 글자 차이지만 선열 근야의 문제입니다.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자들이 잘못된 선을 지워나가길 바랍니다. 뉴스브리프였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 브리핑 잘 전해주셨는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회면 이슈 잘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업비트가 해킹 피해 전액을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면서 일단 일단락이 됐지만 사업자 측의 자발적 조치란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킹에 대한 강제력을 갖춘 현행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장 경제면에서 이슈가 되었던 다양한 국내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축제, 맛집,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겨울 여행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어디 갈까에서 소개할 여행지는 겨울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의 오색 별빛 정원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겨울밤을 밝히는 이곳의 매력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 아침 고요 수목원에서 열리고 있는 오색 별빛 정원전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는 1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겨울 대표 야간 축제로 해가 진 뒤에 방문하면 이렇게 화려한 야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보통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에는 밤 11시까지 연장 운영돼서 시간에 맞춰 여유 있게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용 요금 안내입니다. 아침 고요 수목원 입장료는 성인 기준 만원대 초반으로 청소년과 어린이는 비교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경로 우대나 장애인 그리고 가평 군민의 경우에는 할인 요금도 적용되는데요. 할인 대상자는 현장에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고 단체 할인은 평일 30명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요금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안내표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은 수목원 내부 산책로입니다. 아침 고요 수목원은 자연 속에서 겨울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당일치기로도 충분하고 겨울밤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짧게 다녀와도 만족도가 높은 여행지입니다. 조명이 길을 따라 이어져 있어서 밤에도 천천히 걷기 좋습니다.
겨울이라 나뭇잎은 없지만 그 대신 빛이 가지와 줄기를 따라 퍼지면서 오히려 더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조용히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힐링되는 겨울 산책 코스입니다. 다음은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입니다. 아침 고요수목원에는 하트 모양 조명이나 터널처럼 이어지는 불빛 공간이 많아서 사진 남기기에도 좋은데요. 굳이 포즈를 크게 잡지 않아도 불빛 자체가 배경이 돼서 겨울 감성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연인끼리, 가족끼리 가볍게 추억 남기기에도 잘 어울리는 공간입니다. 겨울밤 산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먹거리가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아침 고요수목원 안에는 간단히 들르기 좋은 아침 봄빵집과 굿모닝 커피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나 음료를 마시면서 또 가까운 빵을 바로 맛보면서 산책 중간에 잠깐 쉬어가거나 몸을 녹이기에도 참 좋은 공간입니다. 조명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겨울 여행지로도 더 잘 어울리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겨울에 가기 좋은 서울 근교 여행지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의 오색 별빛 정원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쁜 조명으로 채워진 정원과 조용히 걷기 좋은 산책로, 그리고 따뜻한 먹거리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겨울밤 나들이로 잘 어울리는 곳인데요. 겨울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여행지인 만큼 이번 겨울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시라면 한 번쯤 다녀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앞서 가평수목원 소식 전해주셨던 최민경 아나운서가 오늘 국내장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전해주시죠. 12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간밤 미국 증시 혼조 흐름 속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엇갈린 흐름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43% 오른 4,056.41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면 개인이 3,372억 원, 외국인이 290억 원 순 매도했고 기관이 3,352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전일 급락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하루 만에 4,000선을 회복했고요. 특히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 하단을 받쳐주며 반등을 이끈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5.04포인트 내린 911.07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 현황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2,629억 원, 122억 원 순 매수했고 외국인이 2,223억 원 매도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은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96%, 3.96%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 하락하며 차익 실현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대형주 강세가 코스피를 끌어올린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중심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알테오젠은 2,500원 내린 42만 1,000원, ABL 바이오도 4% 넘게 하락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리가겐 바이오 역시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는 2% 가까이 상승했고 HLB와 삼천당제약도 소폭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로봇주 약세가 코스닥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이면 산타랠리를 기대하게 되지만 최근 시장은 AI 관련 밸류에이션 부담과 함께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모멘텀이 충분치 않은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4,000선을 다시 회복하며 버텨주는 힘을 보여준 하루였고요. 이렇게 한 발씩 버텨가다 보면 국내 증시에도 조심스러운 반등의 선물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12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살펴봤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건설, 고속주와 하나갤러리아 등이 상승률 상위 종목인 걸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장 어떤 종목들이 핫했는지 빼놓을 수 없겠죠?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유상아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탈모 치료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탈모가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더스 제약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문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제약사 위더스 제약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48분 기준으로는 전거래일보다 16%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발언이 꼽힙니다. 위더스 제약은 지속형 탈모를 치료하는 주사제 대량 생산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과거에는 미용 문제로 여겼지만 최근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서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라도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해당 발언이 치료제 관련 종목 전반에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위더스 제약은 탈모 주사제 외에도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 위더캡정 등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량 신약과 장기 지속형 체제를 통해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위더스 제약의 3분기 매출은 273억 원, 영업이익은 14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각각 11억 원, 그리고 6억 원 증가했습니다. 오늘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위더스 제약이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시가로는 9,430원에 출발을 했는데요. 11시 30분을 기해서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종가로는 9.27% 상승한 9,55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상아 아나운서가 특징주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한 이탈리아 제약사의 탈모 신약이 남성형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5배가량 모발수가 증가한 임상 3상을 통과한 것이 핫 이슈였죠. 이어서 제가 가져온 특징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특징주는 미국 제철소 건설 확정 소식에 상승 모멘텀을 받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전일 대비 5.83% 오른 32,650원에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같은 시각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스틸리온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제철은 전날 공시를 통해서 포스코 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연간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철소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자동차 강판 특화 생산 기지로 연간 270만 톤의 열연 및 냉연 도금 판재류를 생산하고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총 투자비는 58억 달러, 한화 약 8조 5,600억 원이 들 전망인데요. 자기 자본과 외부 차입을 각각 50%씩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분 구조는 현대제철이 50%를 가져가고 현대차가 15%, 기아가 15%, 포스코가 20%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기로 제철소의 핵심은 직접 환원철 생산 설비로 전기로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나 물류 효율성을 높였는데요. 직접 환원철 투입 비중을 확대해서 자동차 강판 등이나 고급 판재류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고로 방식과 달리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강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량을 약 7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미국의 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강화되는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투자 방식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투자로 현대제철이 북미 자동차 강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철강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져온 현대제철 특징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김정원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특징주는 한화갤러리아입니다. 한화갤러리아는 전거래일 대비 30% 상승하며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최근 1,000원대의 박스권을 거듭했지만 오늘 장 시장부터는 상단 저항선을 뚫고 수직 상승했습니다. 오늘 상한가의 배경에는 한화그룹 오너일가의 에너지 지분 매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오너일가는 대규모 현금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매각 대금 중 일부가 한화갤러리아의 신사업 확장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계 구도 정리까지 확정되며 한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화갤러리아는 백화점 사업을 기반으로 갤러리아 등 여러 외식 브랜드와 명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영하던 파이브가이즈의 지분 또한 매각했는데요. 이렇게 대량으로 매각한 대금이 투자될 한화의 신사업에 투자자들은 예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화갤러리아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래에 긴 꼬리 달고 나왔는데요. 차트 시작이 1,200원대부터 시작해서 고가가 1,443원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이 무려 4,000배나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고점이었습니다. 오늘 한화갤러리아 30% 상승한 1,443원에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네, 정은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거래량이 높았던 종목이죠. 한화갤러리아까지 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제가 가져온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특징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민간과 정부 관련 종목의 희비가 엇갈린 카지노주입니다. 카지노주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관행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이 나오자 카지노 업종에 대한 투심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 결국 도박장이 아니냐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카지노로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이걸 민간에 허가를 내주는 건 타당치 않으니 문체부가 나중에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게 특혜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카지노 관련주들이 일제히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에 롯데관광개발은 전일 대비 7%대 하락한 21,650원에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같은 시각 파라다이스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GKL 주가는 4.21% 상승했고 강원랜드 역시 0.1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롯데관광과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급락하고 GKL과 강원랜드가 상승하는 이유는 주주 구성원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관광과 파라다이스는 민간 기업이죠. 반면 GKL과 강원랜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카지노 사업을 하기 위해 직접 출자한 회사라는 것이 주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세종 정부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정부에서 민간 분야도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도 꽤 특혜 같은데 이걸 왜 민간에 내주는 것이냐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는 특수한 목적에 따라 허가를 내줘서 도박장을 개설해 도박시키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며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문체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발언에 카지노주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상아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던 종목으로 이노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상승의 배경에는 발사를 다음 날 예정이 돼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로 예정돼 있던 속보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20일로 연기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12시를 기준으로 상승분을 갑작스레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체 발사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첫 상업 발사 도전을 앞두고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사가 미뤄지면서 20일로 미뤄진 이번 발사는 국내 민간 기업으로서는 첫 고객 위성적에도 투입 도전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빛 나노는 90kg 탑재체를 고도 500km, 대양 동기 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이인 21.8m, 지름 1.4m 2단형 우주 발사체입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를 통해 고도 300km의 브라질과 인도의 궤도 투입 목적 소형 위성 5기, 비분리 실험용 장치 3기 등 탑재체 8기를 실어나르는 게 목표입니다. 탑재 중량은 18kg입니다. 발사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노스페이스의 시가는 11,880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에 12시 기준으로 상승분을 갑작스럽게 반납하게 됐죠. 그러면서 2.97% 상승한 11,78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자 이슈가 되는 특징주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코너죠. 증권사에서 발간한 투자 리포트를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유상아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야일까요? 네, 오늘 투자 리포트는 IT 소재 장비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내년도 영업이익이 합쳐서 20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IT 소재 장비에 대한 투자 리포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반도체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2026년을 기점으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2026년은 메모리 투자 사이클의 시작점이며 그 수혜는 장비에서 시작해 소재와 OSAT로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먼저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 흐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는 전년 대비 약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숫자보단 방향성인데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장비 투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규모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반도체 투자는 특정 연도에 반짝 늘었다가 꺾이는 구조가 아니라 중기적 상승 사이클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응용처별로 보면 메모리와 파운드리 두 축이 동시에 투자 확대 국면에 들어섭니다. 이 말은 곧 장비 업체의 투자 매력도가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구간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2026년 메모리 투자 확대입니다. 메모리 3사의 2026년 캐펙스는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이미 실적 발표를 통해 캐펙스 확대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26년 메모리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면서 이에 따른 캐펙스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D램의 비중이 확대가 될 거고요. 건설 인프라 투자의 지속도 이번 D램 투자에 대해서 확대가 될 것이라는 국면입니다. 특히 2026년은 단순한 공정 전환이 아니라 신규 팹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부터 평택 P4에서 D램 투자를 본격 확대할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M15X를 중심으로 2026년 연중 1비 D램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선단 공정 비중 확대입니다. HBM4 대응을 위한 D램 계파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공정 장비 업체의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반면 낸드는 약간 흐름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양사는 모두 280단, 320단 등 고단 정측 전환 투자를 진행하지만 웨이퍼 기준 캐파 종가는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SSD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투자 대비 효율이 D램보다 낮기 때문에 공급 확대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2026년 메모리 투자 사이클의 중심은 D램, 그리고 그 수혜는 선단 장비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소재와 OSAT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소재와 OSAT 업종의 실적 흐름은 전형적인 상저하고 구조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소재 사용량은 가동률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엔 D램 신규 팹 램프업과 낸드 가동률 상승, 파운드리 가동률 개선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2mm 모바일 AP 양산과 북미 고객사 수주 확대 영향으로 가동률 상승이 이미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단 파운드리형 소재 업체들에게 2026년부터 실적 가시성이 본격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OSAT 업종은 어떨까요?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빠르게 체질이 개선되는 영역입니다. 메모리 기반 상승 국면에선 자연스럽게 외주 물량이 확대가 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클린룸 공간 제약과 고정비 효율화라는 2가지 이유로 후공정 외주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OSAT 가동률 상승과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메리츠증권은 2026년 상반기까지는 장비 업종을 선호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소재 업종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추정치 상향 시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장비는 이미 추정치 상향이 시작됐고 소재는 신규 팹 가동 이후 본격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장비 소재 OSAT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반도체 투자 사이클 초입 구간이란 판단입니다. 이번 리포트를 정리하자면 2026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메모리 투자 사이클이 다시 열리는 시점입니다. 그 출발점에는 장비가 있고요. 중반에는 소재, 그리고 후반에는 OSAT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브리핑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 리포트 잘 전해주셨는데요. 미국 M7 기업 중에 우리나라가 협력사로 있는 곳이 많은 만큼 반도체 관련해서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는 꾸준히 팔로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을 한 줄로 되새겨보는 한 줄평 시간입니다. 먼저 유상아 아나운서부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약간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김정은 아나운서의 한 줄평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합니다. 굿세어라 코스닥. 네, 굿세어라 코스닥 귀엽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환율 걱정이 참 되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1,480원까지 올라오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유가가 그나마 5년 만에 최저치를 찍어주면서 조금 반등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19일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발표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환율 그만 올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정리할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 전략 저희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해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